지금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조기에 환자들이 인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파킨슨병 같이 뭐 걸음을 좀 느리게 걷거나 몸이 느려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환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조금씩 느려지나 보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빨리 환자를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되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병을 진행을 미리 알아낸다면 병의 진행을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나 쉽게 말하면 신경을 보호할 수 있는 약제들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니면 예방, 요즘에는 이제 백시네이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환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검색해낼 수 있을지, 감별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높은 확률로 진단을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게 또 하나의 큰 카테고리입니다. 연구의 카테고리죠. 더 조기에 찾아내는 증상을 우리가 비운동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대 비운동 증상은 냄새를 잘 못 맡는 후각 기능 상실, 두 번째는 변비, 세 번째는 우울감, 네 번째는 잠을 자면서 꿈을 꿀 때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가 파킨슨병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비운동 증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조금 선별을 하는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전치 연구에도 이제 뭐 수면 연구나 이런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운동 기능을 측정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고위험군이라고 분리되는 분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환자들의 조금 더 자세하게 환자들의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병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연구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아직은 시작한 건 아닙니다. 치매를 진단할 때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치매가 맨날 말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기억력이 떨어지는 치매가 제일 많긴 하지만 성격이 갑작스럽게 변한다거나 원래는 잘 가던 길을 갑자기 못 찾는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게 평소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본인이 난 치매 같아 라고 찾아와서 진짜 치매인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은 처음에 진단할 때는 보호자들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증상은 사실은 느려지는 건데 이게 느려지는 거는 솔직히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이 사람이 느린 애를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손이 떨려야 오시는데 파킨슨 환자에서 실제로 손이 떨리는 게 맨 처음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몇몇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몸이 느려지고 뻣뻣해지는 거에 가장 첫 번째는 걸음걸이의 속도가 확연하게 느려졌을 때, 뭐 특별히 무릎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은데도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확 띄는 거는 손을 떠는 겁니다. 손을 안 떠시던 분이 손을 떨 때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얼굴 표정이 많이 감소가 되면 우리가 파킨슨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은 보면 얼굴 표정이 분명히 떨어졌는데도 저분은 원래 얼굴 저런데요. 표정 원래 없어요. 이런 식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조기 진단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조기 진단은 관건은 관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평소에 어땠는지를 알아야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거나 연락을 해보고 관심을 갖는다면 사실 뭐 진단 자체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런 퇴행성, 만성 퇴행성 질환, 치매건 파킨슨이건 환자분들이 그러면 약을 먹어서 멈출 수 있나요? 더 진행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약을 얼마나 먹으면 그럼 낫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개념, 만성 퇴행성 질환의 개념은 완치는 아니고 완화입니다. 병의 진행을 조금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환자분들이 돈을 내고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약물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약을 써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우리가 파킨슨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부족한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약물을 여러 제형으로 만들어 놓은
또는 몸에 흡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또는 장기적으로 썼을 때 가장 부작용이 적은 그런 약들을 여러 종류 중에서 골라서 전문가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치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족한 물질들 또는 치매 환자에서 보통 정상인들에 비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을 공급을 해주고 분해가 덜 되게 하는 약제들을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약물 치료고요. 사실은 파킨슨 같은 경우는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여러 이 수술적 치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적 치료도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것들이 환자가 약 잘 안 들으니까 난 수술할래요. 수술해서 낫는 거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뇌에 수술을 하는 파킨슨 치료는 말 그대로 약물 치료에 효과가 있는 환자들에서 일부 약물의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 수술을 통해서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고 쓰고 있는 약의 용량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게 사실은 1차적인 목표입니다. 약을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약은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레보도파라는 최초에 나왔던 약이 아직까지도 제일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 약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늘 말하는 건 효과는 좋고 부작용이 없는 약을 찾지만 그런 약은 없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저는 물만 먹어도 사례가 걸리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부작용이 없는 약은 절대 없는데 의사들이 약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레보도파라는 약도 있고 도파민 효연제라는 것도 있고 MAO 마오 억제제라고 하는 MAO-B 억제제라고 하는 약제도 있고 앞으로 또 여러 종류의 약들이 나올 것들을 준비 중인데요. 어떤 약을 쓰든 가장 중요한 건 효과가 얼마나 센지가 첫 번째가 되겠지만 두 번째 고려사항은 반드시 고려하는 사항은 효능과 부작용 사이에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노인 환자들이고 파킨슨 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고혈압, 당뇨 같이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 또는 혈관 질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군이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쓸 때 이 환자에게 썼을 때 부작용이 크면 암만 효과가 좋더라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율을 해서 쓰는 거고요. 요즘의 추세는 정밀의학입니다. 그래서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는 거고요.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해서 그 사람한테 제일 맞는 컨디션의 약을 드리려다 보니까 검사도 많이 하게 되고 검사를 통해서 그 환자에게 맞는 약을 선택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사람은 이 약이 좋다는데 나는 왜 이 약은 안 줘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파킨슨이나 이런 퇴행성 질환 같이 장기간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모든 환자가 다 약이 다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많이들 연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몇몇 저희 센터를 포함한 몇몇 센터에서 연구를 하는 것들은 비침습적 뇌 자극술이라고 해서 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으로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환자에게 이제 중간 단계의 옵션을 하나를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을 쓸 때나 치료를 할 때 무기가 필요한데 하나의 무기를 조금 더 만드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상들에서 호전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진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요즘에 최근에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라 하지 마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싶으시면 담당 의사하고는 상의를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어떨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이긴 한데 환자를 오랜 기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대로 말은 못하죠.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치료라면 제일 좋은 건 어떤 사람 100명 중에 한 명한테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겠죠. 그게 사실은 의학에서 환자한테 약을 쓰는 거의 기준은 보편 타당성이거든요. 100명을 쓰면 적어도 80명, 90명 이상은 효과를 보고 부작용이 없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환자분들은 100명 중에 한 명이 좋아졌다는 남의 얘기만 듣고 그걸 모두 자기한테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것들에 자꾸 흔들리시죠. 왜냐하면 낫지 않으니까요. 운동을 하면 분명히 환자의 예후나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럼 무슨 운동해요? 운동하라고 하는데 무슨 운동이 좋나요를 말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회 쪽이나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환자들한테 이런 정도 운동은 할 수 있는 분은 하면 좋습니다. 이런 조금 전문가들 입장에서 제시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권고안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제 중점을 두는 건 약물 치료만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자꾸 의존적이 되거든요. 병원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보호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당신이 직접 하고 운동을 하고 공부도 하고 기억력 떨어지는 분들은 뭐 새로 일기 쓰라고 하고 파킨슨 운동 기능이 떨어지니까 운동을 못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꿔 말하면 운동을 안 하면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맞는 운동을 해야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병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환자 자체를 보고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환자의 삶의 만족도나 이런 병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데와 비교해서 조금 차별이 되는 저희 쪽 파킨슨 센터에서의 차이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측정을 하고 객관적인 수치화해서 정량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공학 기기를 이용한 그 환자 운동 분석, 동작 분석 같은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